거기 말씀이 좀 심하시네. 아가씨, 뭐야? 먹던 오뎅이나 마저 먹고 같은. 비오는 저녁 포장마차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톤이었지만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조폭 물이 셋이 비웃으며 소리가 들린 곳으로 돌아봤고 쓰러진 할머니마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유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건너편에서 숨도 못 쉬던 김 씨가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중얼거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마치 사냥감을 몰고 있는 것 같아. 포차 안은 여전히 빗소리도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주황색 방수 천막 위를 두드리는 거센 빗소리가 끓고 있는 어묵 국물에 보글거리는 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둔 낡은 골목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함 시내 포장마차. 그곳은 고단한 하루를 마친 서민들이 소주 한 잔에 시름을 털어놓는 작지만 따뜻한 도피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이유진은 투명한 소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의자에 걸어둔 그녀는 오늘따라 유독 피로해 보였어요. 회사에서의 무의미한 보고서, 전쟁,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그리고 퇴근길 지하철의 끔찍한 인파까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과거 총알이 빗발치던 전장과는 또 다른 의미로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잔을 비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동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멸치 육수의 깊은 향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했던 어깨 근육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 평화가 조금만 더 지속되기를 그녀는 빗소리에 기대어 빌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은 찢어지는 듯한 천막 소리와 함께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거칠게 천막을 걷어치우며 들이닥친 것은 3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고가 브랜드의 양복, 셔츠깃 위로 삐져나온 흉한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깔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 그들은 대성건설의 재개발 용역팀, 이 구역 상인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마석원 상무와 그의 수하들이었어요. 구석에 앉은 유진의 시선이 잠시 그들에게 향했다가 다시 소주잔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했어요. 아, 냄새. 마석원이 말했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비만 오면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야. 마석원은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신고 있던 구두의 흙을 테이블 다리에 보란듯이 문질러 닦았습니다. 좁은 포장마차 안을 채우던 훈훈한 온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들과 얽혀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이 거리의 사람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셨습니까? 주방에서 국수를 삶던 함씨 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좀 좁아서. 칠순이 넘은 나이에 굽은 허리, 퉁퉁 부은 다리로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마석원은 할머니의 인사를 무시한 채 가장 중앙에 있는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중년의 부부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이 아저씨. 수하 중 한 명이 다가가 중년 남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술맛 떨어지게 왜 거기 앉아 있어? 자리 비켜. 남자가 항의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험상궂은 눈빛과 욕설이 날아들었어요. 결국 부부는 먹던 술도 다 비우지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마석원 일당은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소주병부터 깰 듯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본 안주인 당근과 오이를 접시에 담아내 갔어요. 상무님, 이거라도 먼저 드시고 계세요. 할머니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맛있는 거 해드릴게. 할머니가 접시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석원이 손등으로 접시를 쳐냈어요. 플라스틱 접시가 바닥을 뒹굴었고 썰어놓은 당근과 오이가 흙투성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할망구, 내가 지금 오이 쪼가리 먹으러 온 줄 알아? 마석원의 목소리가 포장마차를 울렸습니다. 저번 주까지 가게 빼라고 했지. 아직도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자빠졌네. 할머니는 흙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주우려다 말고 사색이 되어 손을 비비습니다. 상무님, 제발 한 달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봐주세요.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우리 손녀 대학 등록금 낼 때까지만. 이거 정리하면 우리 세 식구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요. 할머니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서 국수를 팔아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녀까지 뒷바라지하는 가장의 절규였어요. 하지만 그 절규는 마석원에게는 그저 지루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방금 나온 뜨거운 어묵탕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등록금? 노인네가 돈독이 올랐나? 마석원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펄펄 끓는 어묵탕을 할머니의 발등 쪽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붉은 국물이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와 앞치마를 적셨어요. 할머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이 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일터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다는 모멸감이었어요. 할머니는 화상을 입은 발을 부여잡고 신음했지만 마석원 일당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 킬킬거렸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마석원이 말했습니다. 할망구, 그거 아깝잖아. 국물 식기 전에 바닥에 있는 거라도 좀 핥아 먹어봐. 그가 비웃었어요. 원래 개들은 바닥에 떨어진 거 잘 먹잖아. 마석원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바닥에 엎드린 할머니의 머리 위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상실한 악마의 행동이었어요.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뒤에 있는 거대 건설사와 부패한 경찰의 비호를 알기에 나서는 순간 자신들의 삶마저 파괴될 거라는 공포가 정의감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통과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어묵 조각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어요. 붉은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존심 따위는 진창에 버려야만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들려오던 빗소리 사이로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 하나가 예리한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거기 말씀이 좀 심하시네. 마석원의 담배 연기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 테이블로 쏠렸어요. 이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빈 소주잔을 내려다본 채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젓가락의 종이 포장을 천천히 벗기고 있었어요. 저 아줌마는? 마석원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젓가락의 포장지를 곱게 접어 옆에 두고 매끄러운 나무젓가락 두 쪽을 양손에 나누어 쥐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정갈하고 고요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비가 와서 다행이네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석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바닥에 흐른 국물도 그리고 앞으로 흘릴 핏물도 씻어내기 좋으니까. 유진의 손에서 나무젓가락이 반으로 갈라지는 경쾌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또렷하고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도살장의 시작을 알리는 사냥개시 신호였어요. 비가 와서 다행이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채웠습니다. 흘릴 핏물도 씻어내기 좋으니까. 그 말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지나치게 덤덤해서 오히려 더 기괴하게 들렸어요. 포장마차 안을 채우던 빗소리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한 정막 속에서 마석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구역의 왕이라 자부하던 자신을, 그것도 자신의 수하들과 상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무시한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마석원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거칠게 뱉어내고 구두발로 지시겨 껐습니다. 마치 유진을 그렇게 밟아주겠다는 듯한 살기 어린 몸짓이었어요. 그의 자존심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금이 가버렸고 그것을 메우는 방법은 오직 압도적인 폭력뿐이라고 믿는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마석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상 받고 싶은가 보네. 마석원이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거꾸로 쥐었어요. 초록색 병목을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육중한 몸을 일으켜 유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천막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겁에 질린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습니다. 상무님, 안 돼요. 제발요. 할머니가 외쳤어요. 하지만 화상 입은 발을 절뚝이며 일어서려던 그녀는 고통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지만 마석원의 팔은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둔탁한 유리병이 유진의 정수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어요. 지켜보던 손님들이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열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방울이 천막을 때리는 소리보다 더 작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간결하고 둔탁한 소음만이 짧게 울렸어요. 감았던 눈을 뜬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마석원의 굵은 손목이 유진의 가녀린 손에 의해 허공에서 멈춰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유진이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의 뭉툭한 끝부분이 마석원의 손목 안쪽 핏줄이 도드라진 연약한 피부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석원의 입에서 당혹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한 전기가 통한 것처럼 손끝이 저릿하더니 쥐고 있던 소주병이 힘없이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빗소리를 찢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여전히 무서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이 데이터를 분석하듯 감정이 거세된 눈빛이었어요. 요꼴신경. 유진이 말했습니다. 여기를 정확히 누르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유진은 설명서 읽어주듯 무심하게 말하며 젓가락을 쥔 손에 아주 약간의 힘을 더했어요. 단순히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이 나사처럼 반바퀴 비틀어지자 젓가락 끝이 근육 사이를 파고들어 신경다발을 지시겼어요. 마석원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인 남성이 고작 나무젓가락 하나에 제압당해 무릎을 꿇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현실감을 잊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은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술자가 고장난 기계를 해체하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형님, 뒤에서 멍하니 보고 있던 수하 2명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어요. 한 놈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놈은 철제 의자를 높이 쳐들고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좁은 포장마차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위기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마석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그대로 달려드는 수아 쪽으로 밀어버렸어요. 수아가 날린 주먹이 유진이 아닌 마석원의 어깨에 꽂혔습니다. 마석원이 외쳤어요. 야, 이 새끼야. 눈 똑바로 안 떠? 마석원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수아와 엉키는 사이 유진의 시선은 의자를 든 마지막 놈에게 향했습니다. 철제 의자를 든 사내는 기세 좋게 달려들었지만 유진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급소를 찾고 공격 궤적을 계산하고 상대를 무력화할 최단 거리를 측정하는 도살자의 눈이었어요. 내려놔. 유진의 입에서 나온 짧은 명령. 그것은 권유나 경고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어조였습니다.
사내는 홀린 듯 의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어요. 이미 바닥에는 마석원이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뒹굴고 있었고 엉겁결에 형님을 때린 수아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였어요. 포장마차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오직 거세진 빗소리와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 그리고 주인을 잃고 뒹구는 오이 조각들만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노신사 한 분이 자신이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흐트러진 트렌치 코트의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마석원에게 다가갔어요. 마석원은 공포에 질려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에게 바닥을 할드라며 조롱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간다고. 마석원은 비굴하게 소리쳤어요. 다신 안 오면 될 거 아냐. 유진은 대답 대신 테이블통에 꽂혀있던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나무젓가락 한 쌍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석원의 구겨진 양복 주머니에 얌전하게 꽂아주었어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이 부의금 봉투를 건네는 듯한 정중하면서도 섬뜩한 행동이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병원 가서 깁스할 때 부목으로 쓰시던가. 유진의 말에 마석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수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어요. 꺾인 손목을 다른 손으로 움켜쥔 채 비에 젖은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놈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어요. 함씨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유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진의 눈빛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다시 퇴근길에 지친 직장인의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향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물 다 졸아들겠어요. 유진이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불 좀 줄이셔야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할머니가 허둥지둥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또 다른 폭풍우에 대한 예감이라는 것을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우동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비린내 나는 피냄새 대신 멸치 육수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채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마석원 같은 놈들은 자존심을 다치면 반드시 더 큰 힘을 끌고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막 밖으로 멀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법이 지켜주지 않는 거리, 낭만 대신 야만이 지배하는 이 거리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포장마차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어지럽게 반사되어 가뜩이나 어수선한 현장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포장마차 안에 남아있던 함씨 할머니와 손님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경찰이 왔으니 저 무법자들을 처단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내렸어요. 관할 지구대의 박 형사였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왔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긴급 출동한 경찰 특유의 긴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마실 나온 동네 건달처럼 껄렁한 태도로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아, 비 오는데 진짜. 누가 신고했습니까?
박 형사가 포장마차 안을 휘둘러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때 멀리 도망친 줄 알았던 마석원이 꺾인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고 박 형사 앞으로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굴하게 도망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구대주를 만난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양표정을 싹 바꾸고 있었어요. 박 형사님,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죽어. 마석원은 과장된 몸짓으로 비명을 지르며 박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 형사의 반응이었어요.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면 응당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그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듯 마석원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니, 오상무님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전현이야. 저 미친 여자가 내 손목을 다 부러뜨려 놨어. 마석원은 유진을 손가락질하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재개발 협조 좀 부탁하려고 정중하게 얘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젓가락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이거 특수폭행이야. 특수폭행.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함씨 할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나섰어요. 형사님 아니에요. 화상 입은 발을 절뚝이며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행패를 부리고 뜨거운 국물을 붓고 아 시끄러워요 좀. 박 형사가 할머니의 말을 싹둑 잘랐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협적이었는지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형사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할머니, 여기 도로 점용 허가받았어요? 아니죠? 불법 노점상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박 형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상무님이 여기 철거 용역 맡은 거 모르세요? 업무 방해로 싹 다 잡아놓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그것은 경찰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공권력의 민낯이었어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녀에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저 차가운 일갈은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당신, 박 형사의 시선이 이번에는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허리춤에 찬 수갑을 만지작거렸어요. 당신이 오상무님 손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젓가락 같은 걸 흉기로 썼으면 특수상해인 거 몰라요? 박 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초범이면 합의 잘해서 끝내는 게 좋을 텐데 여자 인생 빨간 줄 그이면 되겠어?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박 형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박 형사의 눈이 아닌 그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금시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박봉인 형사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명품 시계. 마석원과 그 배후 세력이 이 지역 경찰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 시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요. 하지만 박 형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CCTV? 이 낡은 골목에 그런 게 어딨어? 증거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오상무님 부하들이거나 불법 노점상 편인데 증언 효력이 있겠어? 박 형사가 턱짓으로 유진을 가리켰어요. 내가 보니까 쌍방 폭행이구만. 아니, 흉기를 썼으니 당신이 더 중죄네. 박 형사는 뻔뻔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옛말이 틀렸습니다. 이곳에서 법은 주먹을 가진 자들의 충실한 사냥개일 뿐이었어요. 그때 함씨 할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진흙바닥에 다시 한번 그녀의 무릎이 닿았어요. 이번에는 조폭이 아닌 경찰 앞에서였습니다. 화상 입은 발의 통증도 잊은 채 할머니는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어요. 형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아가씨는 죄가 없어요. 그냥 술 마시던 손님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게 뺄게요. 당장 내일이라도 뺄 테니까 제발 이 아가씨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할머니는 오열하며 박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정가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머니는
자신의 생존권인 가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 처절한 모습에 마석원은 뒤에서 킬킬거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노인네가 꼭 매를 벌어요. 박 형사는 귀찮다는 듯 다리를 흔들어 할머니를 떼어냈어요. 들었죠? 당사자끼리 합의된 걸로 알 테니까 오상무님도 그냥 가시죠. 그리고 아가씨, 운 좋은 줄 아쇼. 이번만 눈 감아줄 테니까. 박 형사는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짓고 마석원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 교환 속에 오고 간 것은 나중에 따로 챙겨주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었어요. 마석원은 유진을 향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젓가락 부러지면 너도 끝이야. 경찰차와 마석원 일당이 사라지자 포장마차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고 시리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다가가 흙탕물에 더러워진 할머니의 앞치마를 털어주었어요. 그녀의 손끝에 할머니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유진은 오늘 밤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썩은 환부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도려내야 해요. 아주 날카롭고 확실하게. 유진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성건설 마석원. 그리고 관할서 박 형사. 뒷배가 누군지 파악해줘. 액정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전 개시를 앞둔 707 특임대 지휘관의 얼굴이었어요. 유진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게 빼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 게 좀 있어서요. 놈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뭔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거리의 모든 오물을 씻어내리라는 듯 하늘은 쉴 새 없이 비를 퍼붓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의 재래시장은 저녁 반찬 거리를 사러 나온 사람들과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활기가 넘쳤어요. 갓 쪄낸 옥수수의 구수한 냄새와 생선 가게의 비릿한 내음이 뒤섞인 좁은 골목을 이유진은 퇴근길에 직장인처럼 무심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귀가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한 손에는 작은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이어폰을 꽂은 채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어폰 속의 음악이 아니라 등 뒤 15m 후방에서 들려오는 이질적인 발자국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3명. 시장통의 불규칙한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발소리는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인들의 발걸음과는 달랐어요. 목적지 없이 서성이는 듯하면서도 유진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걸으면 같이 걷는 그림자 같은 리듬. 마석원이 보낸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유진은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쇼윈도에 비친 흐릿한 실루엣, 바닥에 고인 웅덩이에 비친 잔상만으로도 놈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진의 집을 알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안식처인 집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곧 유진의 일상 전체가 놈들의 인질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진의 눈매가 가늘어졌어요.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큰 길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어두운 샛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래시장 뒤편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과 쌓여있는 폐박스들이 즐비한 인적 드문 골목이었어요. 저 여자 어디로 가는 거야? 뒤따르던 놈들의 당황한 속삭임이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먹잇감이 스스로 막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의아하면서도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 착각하고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어선 그 어두운 골목이 맹수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아가리 속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골목 깊숙한 곳,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막다른 벽 앞에서
유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어둠 속에서 세 명의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번 포장마차에서 봤던 얼굴들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마석원이 돈을 주고 고용한 덕질 나쁘고 험한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들인 듯 했습니다. 리더 격인 사내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달그락거렸어요. 아가씨, 눈치가 빠르네. 여기까지 제 발로 들어오고. 가로등 불빛에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유진이 겁에 질려 떨 것이라 예상했는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껌을 씹으며 다가왔어요. 오 상무님이 안부 전해달라시네. 손목이 욱신거려서 잠이 안 오신대. 사내가 칼로 허공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집이 어딘지, 가족은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오라고 하셨거든. 협박은 명확했어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건드리겠다는 가장 비열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투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캔맥주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골목을 울렸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집에는 초대할 수 없어서요. 청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쓰레기를 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뭐, 인연이 진짜. 사내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그가 칼을 쥐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로등이 깜빡이는 소리와 함께 아주 짧은 순간 골목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어둠은 1초도 되지 않아 거쳤어요. 하지만 그 짧은 찰나 사내의 눈앞에 있던 유진이 사라졌습니다. 사내가 당황하여 허공을 두리번거리는 사이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입김이 느껴졌어요. 인기척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등 뒤에 서 있는 유진의 존재감에 사내의 뒷목 털이 곤두섰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찾으려면 인기척부터 죽였어야지.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유진의 손이 더 빨랐어요. 그녀는 사내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가볍게 쳐올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유진의 다른 손이 이미 사내의 턱 및 급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힌 사내가 잭나이프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뒤에 있던 두 놈이 놀라 달려들려 했지만 유진이 사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격의 차이에서 오는 원초적인 공포였어요. 살인을 해본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짙고 비릿한 살기였습니다. 유진은 제압한 사내의 귓가에 마석원에게 전할 메시지를 입력하듯 또박또박 속삭였어요. 가서 전해. 내 집,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그 어디라도 발을 들이는 순간 유진의 손아귀 힘이 강해지자 사내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면 그땐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게 될 거라고. 유진이 손을 놓자 사내는 거칠게 기침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두 놈은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에는 유진이 평범한 여자가 아닌 어둠 그 자체로 보이고 있었어요. 짧은 한마디. 세 명의 사내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사냥꾼이 아니라 맹수에게 쫓기는 겁먹은 짐승의 그것이었어요. 다시 골목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내려놓았던 편의점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맥주 한 캔을 꺼내 뚜껑을 땄습니다. 청량한 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뒷조사를 부탁했던 옛 동료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타깃 확인. 마석원의 뒷배는 대성건설이 아님. 실소유주는 따로 있음. 장석훈. 기무사령부 준장 출신. 장석훈. 익숙한 이름이 망막에 박히는 순간
유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의 행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자신이 군복을 벗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과거의 망령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네. 유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곧 다시 비가 쏟아질 듯 바람이 차가웠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비는 그쳤지만 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물기를 머금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평소라면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지만 함 시내 포장마차 주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어요. 마석원 일당이 다녀간 후 시장에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공포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문을 열었어요. 부서진 테이블은 청 테이프로 대충 감아두었고 찢어진 천막 사이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녀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국수를 삶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멀리서 오토바이 배기음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피로가 아니었어요. 언제 다시 그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유진은 오늘도 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식어가는 우동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석원의 배후에 있는 장석훈. 과거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냉혈한이 개입된 이상 이 싸움은 유진이 물러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아가씨. 그때 옆집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김씨 아저씨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어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씨는 유진의 테이블에 떡볶이 한 접시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함씨 할머니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닙니다. 드시러 오신 손님들도 놀라셨을 텐데요. 유진이 덤덤하게 대답하자 김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당하기 힘든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사실 아까 낮에 그놈들이 다시 왔다 갔어요. 유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김씨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행패를 부렸나요? 아니요. 이번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김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가게들을 쭉 둘러보고만 갔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가면서 딱 한마디 던지더군요. 내일 밤까지 이 구역 안 비우면 이번엔 빗물이 아니라 휘발유가 흐를 거다라고요. 방화 협박. 전형적인 장석훈의 방식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민간인의 피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초토화 작전이었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뭘 어쩌겠어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도 한패고 구청도 나 몰라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함씨 할머니도 겉으론 버티시지만 속으론 이미 무너지셨어요. 손녀까지 건드린다는 놈들인데 오죽하겠어요. 김 씨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게를 잃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이 깡패들의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현실에 대한 참담함이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떡볶이 접시를 바라보았어요. 붉은 양념이 마치 핏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망치면 끝일까? 유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들이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장석훈의 탐욕이 멈출까?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곳을 밀어버리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낼 것이고 함씨 할머니와 김씨 아저씨는 평생을 쫓기는 패배자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과거 유진이 군복을 벗고 도망치듯 사회로 나왔을 때 느꼈던 그 패배감처럼 말입니다. 그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국물을 따르다 실수로 국자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작은 소음이었지만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공포가 이미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이라는 둑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비는 끝났습니다. 지키기만 하는 싸움으로는 소중한 사람들의 떨림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위협하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다시 더러운 피를 묻혀야 할지라도 말이에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둔탁한 소리가 결연하게 울렸어요. 아저씨. 유진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짐 싸지 마세요. 내일 휘발유 냄새는 안 날 겁니다. 네? 그게 무슨... 김씨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지만 유진은 이미 포장마차를 나서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미행하던 놈들에게서 알아낸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지도상에 찍힌 붉은 점,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폐차장, 그곳이 바로 놈들의 본거지이자 오늘 밤 유진이 걸어 들어갈 사지였어요. 유진은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렌치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더 이상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직장인의 피로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사냥터로 향하는 포식자의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장석훈. 내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뿌리까지 태워줄 테니까. 밤하늘에서 다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피비린내를 미리 씻어내려는 듯 차가운 비가 유진의 어깨를 적셨어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 버려진 산업단지의 끝자락에는 거대한 폐차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성자원이라는 녹슨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만 그곳이 사실상 조폭들의 불법 하우스이자 고문실로 쓰인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추적추적 내리는 밤비가 폐차장에 산처럼 쌓인 고철 덩어리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쇠 비린내와 바닥에 스며든 폐오일의 매캐한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불쾌감을 밀어 넣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입구 쪽에 세워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뿐이었습니다. 유진은 택시에서 내려 그 황량한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입구에 서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살벌한 분위기였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작전을 수행했던 중동의 어느 폐허보다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녀는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질퍽거리는 진흙바닥을 밟으며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기괴한 소음을 내며 열려 있었어요. 마치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듯한 너무나 뻔한 초대였습니다. 유진은 그 뻔뻔한 함정 속으로 망설임 없이 발을 들여놓았어요. 폐차장 안쪽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압착된 자동차들이 흉물스러운 탑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유진이 중앙 공터에 들어서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방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폐차장 곳곳에 설치된 투광등과 빙 둘러싼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졌어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불빛이 유진을 비췄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그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였어요. 하하, 진짜로 왔네? 이 미친년이. 컨테이너 위쪽에서 확성기를 통해 증폭된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석원이었어요. 그는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호위병처럼 서 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30명은 좋게 넘는 숫자였습니다. 어이, 특수부대. 마석원이 확성기를 통해 소리쳤어요. 내가 뭐 대단한 년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야.
그냥 냄새나는 폐차장이고 너는 오늘 여기서 고철이랑 같이 압착돼서 나갈 거야. 마석원은 자신의 홈그라운드라는 자신감에 취해 있었어요. 그는 지난번 포장마차에서의 굴욕을 씻어내려는 듯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뭐해? 손님 오셨는데 인사 안 드려? 마석원의 신호가 떨어지자 자동차 더미 뒤와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쇠로 된 연장을 바닥에 질질 끌며 유진을 포위했습니다. 바닥에 자갈과 쇠파이프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빗소리와 섞여 청각을 자극했어요. 일반인이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유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컨테이너 위에 마석원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안경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너머의 눈동자는 여전히 지루할 만큼 차분했어요. 오상무. 유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그 넓은 폐차장을 울리던 빗소리를 뚫고 마석원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병원밥이 입에 안 맞았나 보네. 여기까지 기어 나와서 설치는 걸 보니 뭐 인연이 상황 파악이 안 돼? 마석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주위를 둘러싼 사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포위된 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고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어요. 32, 아니 33인가.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머릿수가 적네. 장석훈이 예전보다 인색해졌어. 고작 이 정도 인원으로 나를 잡겠다고 보낸 건가? 장석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마석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배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크게 고함을 질렀어요. 나 닥쳐. 어디서 회장님 함자를 함부로 올려. 마석원이 깁스한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 뭐해. 전현 당장 죽여. 가장 먼저 목 따는 놈한테 1억 준다. 1억. 돈이라는 단어에 깡패들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그들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사방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이 유진을 향해 겨누어졌어요. 금방이라도 그녀의 머리통을 부숴버릴 듯한 살기가 폐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툭 뱉어내고 빗물에 젖은 트렌치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고 정숙한 동작이었어요. 내일 밤 포장마차에 휘발유를 뿌리겠다고 했지? 유진이 트렌치 코트를 벗어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헐렁한 흰색 셔츠만이 남았고 비에 젖은 셔츠 위로 단단한 근육의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손목의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야망까지 모조리 태워줄 테니까. 유진이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며 무게 중심을 낮췄어요. 동시에 그녀의 양손이 가볍게 펴지며 허공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흐르다 튕겨나갔어요. 1화의 포장마차에서 보여주었던 그 전설적인 근접 격투 준비 자세였습니다. 와라, 쓰레기들. 유진의 짧은 기압과 함께 가장 앞에 있던 깡패 하나가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달려들었어요. 빗줄기를 가르는 파이프의 굉음. 그것은 오늘 밤 이 폐차장에서 벌어질 처절한 도살극의 시작을 알리는 첫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은 유진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호랑이를 자신들의 안방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빗줄기가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는 소리가 폐차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투강등의 강렬한 불빛 아래 30명이 넘는 사내들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들이 손에 든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빗물을 튀기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작은 조각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오는 형국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각배는 파도보다 더 단단한 바위였습니다.
유진은 달려드는 선두의 사내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박자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사내의 손목을 낚아챈과 동시에 오른손바닥이 사내의 턱 밑을 강하게 올려쳤어요.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에 묻혔고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유진은 쓰러지는 사내의 몸을 방패 삼아 회전했습니다. 뒤이어 날아오던 강목이 동료의 등에 꽂혔어요. 당황한 놈들이 주춤하는 찰나 유진의 로우킥이 놈들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가 났고 건장한 사내 2명이 젖은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어요. 저 전연자 봐. 죽여버려. 컨테이너 위에서 지켜보던 마석원이 악을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불필요한 동작을 모두 배제하고 최단 거리에 있는 급소만을 노리는 지독한 효율성.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기계적인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맨손이 아닌 도구의 시간이었어요.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폐차장을 채웠습니다. 사내들이 휘두르는 무기는 허공을 가르거나 서로 부딪혔지만 유진의 파이프는 정확히 놈들의 정강이와 쇠골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절대 무리해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달려오는 힘을 역이용해 살짝 방향만 틀어주고 중심이 무너진 놈들의 관절을 톡톡 끊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진흙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빗물은 흙탕물이 되어 흘렀고 그 위로 붉은 핏물이 번져나갔습니다. 유진의 흰 셔츠는 이미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빗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뭐야, 저 괴물은. 뒤에서 대기하던 놈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덤비지 못했어요. 유진의 발밑에 쓰러진 10대 명의 동료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유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남은 놈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놈들은 2걸음씩 물러났습니다. 유진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물었어요. 왜 이러기 저거? 그럼 목숨을 걸어. 돈 말고 너희들 목숨을 걸면 상대해 줄 테니까. 쇠가 자갈에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놈들의 심장을 긁어대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마석원의 최측근 행동대장이 사시미칼을 꺼내들고 유진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어요. 비겁하지만 확실한 기습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마석원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날아오는 칼날의 궤적을 읽은 듯 상체를 숙이며 뒤로 쇠파이프를 강하게 찔러 넣었어요. 명치를 가격당한 행동대장이 숨을 삼키며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은 그대로 몸을 돌려 놈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앞면을 향해 돌려차기를 꽂아 넣었어요. 육중한 거구가 젖은 인형처럼 날아가 폐차된 차량의 유리에 처박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남은 전이마저 산산조각 났어요. 남은 놈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돈이고 뭐고 저 여자 앞에 서 있으면 죽는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폐차장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30여 명의 사내들 사이로 유진만이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미련 없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컨테이너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마석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예 부대가 그것도 무기를 든 30명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초토화되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진의 시선이 마석원과 마주쳤습니다. 빗속에서도 그 눈빛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마치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이 미친. 마석원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는 기어가듯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컨테이너의 철문이 덜컹거리며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스로 갇히는 꼴이었습니다. 유진은 피 묻은 손을 빗물에 대충 씻어내고 컨테이너로 연결된 철제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올라갔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을 울릴 때마다 안에 숨은 마석원의 심장 박동도 빨라질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문 앞에 섰어요. 잠긴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른 뒤 단단한 군화발로 문고리 옆을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노후된 경첩이 뜯겨나가며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어두웠어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마석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마석원이 악을 썼지만 그것은 단말마에 가까웠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다가가 마석원의 손에서 전기 충격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깁스한 마석원의 팔을 밟고 섰습니다. 마석원의 비명이 좁은 컨테이너 안을 울렸어요.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마석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장석훈. 유진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마석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 마석원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여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말 안 하면 나머지 한쪽 팔도 깁스하게 해줄게. 유진의 엄지손가락이 마석원의 멀쩡한 팔 관절을 지그시 눌렀어요. 평생 밥은 떠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거야.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에 마석원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말할게. 말한다고. 마석원이 울먹이며 외쳤어요. 내일 밤에 온다고 했어. 여기 정리된 거 확인하러 직접 온다고 했다고. 내일 밤. 드디어 꼬리가 잡혔어요. 유진은 잡고 있던 멱살을 놓았습니다. 마석원은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일 밤이라. 유진은 빗물이 들이치는 열린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망령, 장석훈이 제 발로 이곳에 온다니.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어요. 유진이 바닥에 널브러진 마석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소도구는 그대로 둬. 내일 손님이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드려야 하니까.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컨테이너를 나섰어요. 그녀의 등 뒤로 밤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있을 최후의 결전을 예고하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 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폐차장의 공기는 전날 밤의 혈투가 남긴 비릿한 잔향과 젖은 고철에서 올라오는 녹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석원은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컨테이너 사무실 앞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초조함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 아니, 과거 기무사령부의 실세였던 장석훈이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밤 10시 정각, 폐차장 입구의 어둠을 가르고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조차 정숙한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중앙 공터에 멈춰 섰어요. 진흙탕인 폐차장 바닥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광택이 흐르는 차량들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수행원이 뒷좌석 문을 열자 잘 닦인 검은색 구두가 진흙바닥을 밟았어요. 장석훈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허리,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매서운 눈매, 그리고 맞춤 정장 위로 걸친 캐시미어 코트까지. 그는 조폭보다는 성공한 기업가나 고위 관료의 모습에 더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마석원 같은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선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하고
서늘한 포식자의 아우라였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마석원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어갔습니다. 장석훈은 바짓단에 흙이 튀는 것을 불쾌해하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는 대답 대신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유진이 쓸고 간 흔적들, 부서진 집기들과 핏자국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청소 상태가 엉망이군. 장석훈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폐차장을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석원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면목 없습니다. 마석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은데 제 부하 30명이 손도 못 쓰고 당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30명? 장석훈이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는 신고 있던 구두 발끝으로 마석원의 깁스한 팔을 툭 걷어찼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뒹구는 마석원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밥값 하라고 줬더니 똥만 싸질러 놨어. 고작 계집애 하나 처리를 못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장석훈의 뒤로 세단에서 내린 경호원 6명이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마석원의 동네 건달들과는 달랐어요. 귀에는 이니어를 꽂고 품 안에는 무엇인가를 숨긴 채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주위를 경계하는 프로들이었습니다. 해외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장석훈의 사병 조직이었어요. 장석훈이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나오시지, 이유진 중령.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 순간 쌓여있던 폐차 더미 위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유진이었어요. 그녀는 5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장석훈의 정면에 착지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하고 일어나는 동작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어요. 유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장석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장장군. 유진이 말했어요.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마석원과 경호원들은 숨을 죽였어요. 과거의 상관과 부하하지만 지금은 철거민을 짓밟는 포식자와 그들을 지키려는 사냥꾼으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전하구만. 그 뻣뻣한 눈빛. 장석훈이 흥미롭다는 듯 유진을 훑어보았어요. 옷 벗고 나갔으면 어디 시골에 박혀서 농사나 짓지. 왜 남의 사업장에 끼어들어?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여긴 군대가 아니거든. 군대가 아니니까. 유진이 한 발짝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품 안으로 손을 넣으며 긴장했지만 장석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요. 군대가 아니니까 계급장 떼고 붙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내 부하들한테 했던 짓, 그리고 지금 여기서 힘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짓, 더 이상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없을 테니까. 유진의 말에 장석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과거의 기억. 유진이 707 중령 시절 작전 중 민간인 피해를 막으려다 부하가 실수를 범했던 사건. 당시 사령관이었던 장석훈은 그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습니다. 부하를 살리기 위해 유진은 불명예 전역을 선택했고 장석훈은 그 공로로 승승장구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아직도 그따위 감상에 젖어 있나? 장석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물었습니다. 수행원이 재빨리 불을 붙였어요. 매캐한 시가 연기가 유진의 얼굴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봐, 이중령. 세상은 말이야. 책임지는 놈이 병신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놈이 승자가 되는 거야. 장석훈이 시가를 빨았습니다. 넌 그때 내 부하놈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하수구에 처박았지. 그래서 남은 게 뭐냐? 고작 포장마차에서 소주나 까는 인생? 아니면 떡볶이 장사나 돕는 자원봉사자 노릇? 장석훈은 유진의 가장 아픈 부분을 후벼 팠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군인에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을 찍는 잔인한 언어폭력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틀렸어. 유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난 내 부하를 살린 걸 후회한 적 없어. 리더의 자격은 계급장이 아니라 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어깨에서 나오는 거니까. 유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처럼 부하를 소모품 취급하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만 이 건방진년이. 장석훈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자신의 성공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치워.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뒤에 서 있던 6명의 용병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마석원의 어설픈 패거리들과는 움직임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삼단봉과 나이프를 꺼내 들고 완벽한 포위 진영을 갖추며 유진을 압박해 들어왔어요. 유진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제 33명을 상대할 때와는 다른 진짜 전문가들과의 싸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투기가 서렸어요. 그래, 차라리 이게 편하지. 유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어제 자신이 썼던 그 휘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손에 잡았습니다. 묵직한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말로 해서 안 통하는 인간들에게는 몸으로 가르쳐주는 수밖에. 빗방울이 다시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석훈의 시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올랐고 유진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자세를 잡았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한 폐차장의 중앙 공터. 6명의 용병들은 마석원의 패거리들처럼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늑대 무리처럼 침묵 속에 유진을 포위했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삼단봉과 나이프가 빗물에 젖어번들거렸습니다. 유진은 손에 쥔 쇠파이프를 비스듬히 늘어뜨린 채 그들의 발 움직임에 집중했어요. 군화가 진흙을 밟는 미세한 소리, 빗소리에 섞인 거친 숨소리. 그들은 훈련받은 살인 기계들이었습니다. 어설픈 빈틈을 보였다가는 순식간에 목덜미를 물어뜯길 것이 분명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유진의 뒤쪽에 있던 사내였습니다. 기척도 없이 날아든 사내의 삼단봉이 유진의 후두부를 노렸어요. 본능적인 감각으로 고개를 숙인 유진의 머리 위로 묵직한 바람 소리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피함과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사내는 이미 뒤로 빠진 후였어요. 그 틈을 타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예리한 나이프가 유진의 복부를 찌르러 들어왔고 다른 쪽에서는 하단을 노린 발차기가 날아들었어요. 유진은 쇠파이프의 양 끝을 잡고 나이프를 막아냄과 동시에 점프하듯 몸을 띄워 발차기를 피했습니다. 쇠파이프와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유진은 막아낸 반동을 이용해 나이프를 든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놈은 고통을 참아내며 유진의 옷깃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 짧은 지체,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옆에서 대기하던 다른 용병의 삼단봉이 유진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유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어깨를 타고 전신으로 퍼졌어요. 유진은 바닥을 구르며 거리를 벌렸지만 왼쪽 팔이 욱신거리며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성기는 지났나 보군. 멀찍이 떨어져 시가를 피우던 장석훈이 혀를 찼어요. 그는 이 잔혹한 사륙전을 마치 투기장의 관람객처럼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중령 기억나나? 5년 전 DMZ 작전 때 말이야. 장석훈이 시가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때도 넌 그렇게 미련하게 굴었지. 내 부하놈 김하사가 지뢰를 밟았을 때 그냥 규정대로 버리고 철수했으면 너는 지금쯤 장군 달고 내 옆에 있었을 텐데. 장석훈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진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날의 기억. 피투성이가 된 채 살려주세요. 중대장님하고 울부짖던 김하사의 얼굴. 상부의 철수 명령을 어기고 부하를 업고
지뢰밭을 나오던 그 숨막히던 시간들. 결국 부하는 살렸지만 작전 실패와 명령 불복종의 책임은 온전히 유진이 져야 했어요. 그때 내가 쓴 심할서에 뭐라고 썼더라? 장석훈이 비웃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하하. 그 잘난 책임감 때문에 옷 벗고 쫓겨나서 지금 꼴이 뭔가. 고작 깡패들하고 진흙탕에서 뒹구는 신세라니. 장석훈은 유진의 트라우마를 집요하게 건드렸어요. 유진이 가진 신념이 얼마나 쓸모없고 하찮은 것인지 증명하려는 듯 그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예, 책임, 그건 힘 있는 놈들이 개들을 부려 먹으려고 만든 목줄이야. 장석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내가 그 목줄을 차고 헥헥거릴 때 나는 그 줄을 쥐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게 바로 차이점이다. 이 멍청한 거사.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가장 숭고했던 선택이 저런 인간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빗물이 유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빗물인지 아니면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석훈의 그 말들이 꺼져가던 투쟁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 유진이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폐차장의 공기를 찢을 만큼 단단했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패배자로 보이겠지. 하지만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 부하를 살린 것도, 이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들인 것도. 유진은 어깨의 통증을 무시하고 쇠파이프를 든 오른손에 온 힘을 집중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용병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힘이라는 거,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 진짜라는 걸 보여주지. 말이 끝남과 동시에 유진이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어요. 이번에는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사자처럼 맹렬한 돌격이었어요. 당황한 용병들이 칼을 휘둘렀지만 유진의 속도가 한 수 위였습니다. 유진은 가장 앞에 있던 놈의 칼을 쥔 손목을 파이프로 내리쳤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떨어지자 곧바로 회전하며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습니다. 쓰러지는 놈을 밟고 뛰어오른 유진은 공중에서 쇠파이프를 수직으로 내리꽂았어요. 두 번째 놈의 쇠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아. 뭐 하는 거야? 장석훈의 여유롭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보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 절대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무서운 집념이 유진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춤을 추듯 용병들 사이를 누볐어요. 삼단봉이 날아오면 피하지 않고 팔로 막아내며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처절한 육탄전이었어요. 그녀의 셔츠는 찢어지고 피로 물들었지만 쓰러지는 것은 언제나 용병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이 나이프를 들고 발악하듯 덤벼들었어요. 유진은 놈의 팔을 겨드랑이에 끼워 꺾어버리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육중한 진동과 함께 흙탕물이 튀어올랐어요. 더 이상 움직이는 적은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유진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중심을 잡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5년 전 지뢰밭을 걸어 나오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장석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최고의 용병들이 저 실패한 군인 한 명에게 전멸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에 숨어 떨고 있는 마석원과 겁에 질린 운전기사뿐이었어요. 유진이 피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석훈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그 발소리는 장석훈에게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유진이 장석훈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어요.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피 냄새가 장석훈을 압도했습니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장석훈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찌든 자에게는 폭력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는 마지막 무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뒤에 숨어 있던 운전기사에게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가방, 차에 있는 가방 가져와. 당장. 장석훈의 다급한 명령에 운전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007 가방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가방 표면에서 물방울이 튀었고 곧이어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가방이 활짝 열렸어요. 투광등 불빛을 받아 누런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빳빳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었어요. 은행 띠지로 묶인 돈 뭉치들이 마치 잘 구워진 벽돌처럼 빈틈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억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평범한 서민이라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이었어요. 폐차장의 어둠과 흙탕물, 피 비린내 속에서 그 돈다발은 잊을 적일 만큼 깨끗하고 매혹적으로 빛났습니다. 장석훈은 가방을 낚아채듯 들어 유진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의 얼굴에 다시금 거만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강력한 방패 뒤에 숨은 자의 여유였어요. 자, 보게. 이 중령. 장석훈이 돈다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힘이야. 장석훈이 돈뭉치를 유진의 발치에 툭 던졌어요. 돈뭉치가 진흙탕에 떨어지며 흙물이 튀었습니다. 이 안에 5억이 들어있어. 포장마차 할망구가 평생 국수를 팔아도, 아니, 다시 태어나도 못 만질 돈이지. 장석훈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렀어요. 이걸 가져가. 그리고 여기서 끝내. 유진은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돈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석훈은 유진의 침묵을 갈등으로 착각했어요.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더 달콤한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돈이 부족한가? 원한다면 2배로 주지. 장석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네 기록도 손봐주겠네. 불명의 전역 기록을 지우고 내 회사 보안 이사 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연봉은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그 지긋지긋한 흙수저 인생 청산하고 내 밑으로 들어와.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과거의 명예를 짓밟은 원수가 이제는 돈으로 영혼까지 사겠다고 제안하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틈으로 훔쳐보던 마석원조차 침을 꼴깍 삼킬 정도였어요.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석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욕망 대신 깊은 경멸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쌍하군. 유진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장석훈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뭐? 평생을 군인으로 그리고 기업가로 살았으면서. 유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돈밖에 없다고 믿는 그 빈곤한 머리가 불쌍하다고. 장석훈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유진은 그를 지나쳐 열려있는 돈가방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젖은 군화발로 가방을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허공을 날아 뒤집혔습니다. 수십 개의 돈뭉치가 밤하늘에 흩뿌려졌어요. 마치 노란 낙엽처럼 혹은 종이 쓰레기처럼 5만 원권 지폐들이 비에 젖은 진흙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깨끗했던 돈은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에 젖어 더러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이 미친년이. 장석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허둥댔습니다. 그의 명품 구두와 코트가 진흙범벅이 되는 것도 잊은 채 그는 흙탕물에 젖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 모습은 포식자가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림보다 더 추해 보였습니다. 유진이 바닥을 기는 장석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어요. 잘 들어, 장석훈. 내 그 더러운 종이 조각으로 할머니가 흘린 눈물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의 목소리가 폐차장을 울렸습니다. 내가 바닥에 쏟은 어묵 국물. 그건 할머니의 40년 인생이었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가져와도 그 뜨거운 국물 한 그릇 값도 안 돼. 그것은 단순히 돈을 거부하는 선언이 아니었어요. 자본의 논리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아온 괴물에게 내리는 인간으로서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넌 오늘 여기서 돈을 잃은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격조차 잃은 거지. 장석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흙 묻은 돈뭉치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치심, 난생 처음 느껴보는 뼈가 시릴 정도의 모멸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감히 실패한 군인 주제에 내 돈을 쓰레기 취급해? 감히 내년 따위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석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돈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품 안으로 손을 뻗었어요. 더 이상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 여자를 살려둘 수는 없었어요. 죽어버려. 장석훈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검은색 금속 물체였습니다. 과거 군 시절 불법으로 빼돌려 소장하고 있던 리볼버 권총이었어요. 투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총구가 유진의 심장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회장님, 총은 안 됩니다. 운전기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장석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내년이 내 인생을 모욕해? 장석훈이 총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지옥에 가서나 그 잘난 명예 타령해라. 유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죽음을 초월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고요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해머가 뒤로 젖혀지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폐차장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 누구 하나 숨조차 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기사가 허둥지둥 검은색 007 가방을 들고 뛰어오자 장석훈이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그 묵직한 가방 안에는 사람의 영혼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악마의 거래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찍고 폐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장석훈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어둠을 순간적으로 밝혔어요. 컨테이너에 숨어있던 마석원과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돌이킬 수 없는 총성이었어요. 하지만 쓰러진 것은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총알은 유진의 귓가 불과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가 뒤편에 폐차된 승합차 유리를 박살냈어요. 장석훈이 방아쇠를 당기는 0.1초의 찰나 유진의 몸이 이미 유령처럼 사선을 벗어난 후였습니다. 총을 쏜 반동으로 장석훈의 손이 위로 들린 순간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어요. 유진의 오른손이 뜨겁게 달아오른 리볼버의 총신을 감싸쥐었고 동시에 왼손바닥이 장석훈의 손목 관절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석훈의 비명이 터졌어요. 권총은 힘없이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장석훈의 꺾인 팔을 그대로 잡아당겨 몸을 돌리며 그의 어깨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육중한 진동과 함께 장석훈의 등이 흙탕물 범벅이 된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폐차장의 주인이자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던 포식자가 가장 비참한 꼴로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쓰러진 장석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며 제압했어요. 장석훈은 고통과 분노로 헐떡이며 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장석훈이 발버둥 쳤어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너는 군사재판감이야. 당장 사형시켜버릴 거야. 바닥을 기면서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권력에 취해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흙탕물이 튄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아니, 재판은 당신이 받게 될 거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법정에서 살인 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특수 폭행 교사 혐의로. 민간법정? 장석훈이 악을 썼어요. 경찰, 검찰,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전화 한 통이면 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목숨이야. 장석훈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던 미약한 사이렌 소리가 순식간에 증폭되더니
폐차장 입구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의 경찰차와 기동대 버스가 뿜어내는 굉음이 폐차장을 포위했습니다. 폐차장 입구로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어요.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지난번 포장마차에서 마석원의 편을 들었던 부패 경찰 박 형사였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진을 향해 달려왔어요. 아, 거기 동작 그만. 감히 장 회장님을. 박 형사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인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장 수갑 채워. 박 형사가 유진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온 검은색 승합차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박 형사와 관할 지구대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광역수사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베테랑 형사들이었어요. 박광수 경위, 그 자리에 멈춰. 광수대 팀장의 굵직한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박 형사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팀장님? 아니, 광수대가 여긴 왜? 당신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범죄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팀장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당장 무장 해제하고 무릎 꿇어. 네. 아니, 저기. 오해가. 박 형사가 변명할 틈도 없이 광수대원들이 그를 덮쳐 바닥에 깔아뭉갰습니다.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박 형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자신이 쥔 공권력을 악용해 서민들을 괴롭히던 부패 경찰의 말로는 그 누구보다 초라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바닥에 누워있던 장석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관리 대상이었던 관할 서장이 아니라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급기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석훈 씨, 광수대 팀장이 유진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장석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장석훈의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특수상해 교사, 불법 용역 고용, 그리고 팀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리볼버 권총과 흩뿌려진 돈다발에 머물렀습니다. 불법 총기 소지 및 살인 미수,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되겠군요. 팀장이 말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는 서해 가서 실컷 하시죠. 이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알아? 장석훈이 소리쳤습니다. 나 장석훈이야. 전 기무사 준장. 압니다. 아주 유명하시더군요. 팀장은 장석훈의 말을 끊으며 그의 꺾인 팔이 아닌 멀쩡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어요. 하지만 여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장군이 아니라 그냥 잡범이고요.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인을 구속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유진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명예와 정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장석훈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호송차에 태웠어요. 컨테이너에 숨어있던 마석원과 운전기사,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용병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연행되었습니다. 마석원은 경찰차에 타면서 유진을 힐끔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감히 건드려선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어느새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며 아수라장이 된 폐차장을 비췄어요. 바닥에 흩어진 5만 원권 지폐들은 흙탕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장석훈의 제국이 무너진 모습 그대로였어요. 고생했다, 유진아. 익숙한 목소리에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광수대 팀장의 뒤에서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유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광수대를 움직인 결정적 조력자, 과거 707 시절 유진의 부관이었던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강소령이었습니다. 선배님이 타이밍 맞춰 신고해준 덕분에 현행범으로 딱 걸렸습니다. 강소령이 말했어요. 놈의 차 안을 뒤져보니 비밀 장부까지 나오더군요.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강소령이 유진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피 묻은 손으로 캔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청소 제대로 했네. 유진이 캔 뚜껑을 따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강소령은 유진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찢어진 셔츠를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진작 연락하시지 그랬습니까? 혼자서 이 많은 놈을. 내 싸움이었으니까.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묵혀왔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할 일을 마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나른하고 개운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강소령의 질문에 유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유진이 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돌아가야지. 진짜 내 자리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폐차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공포스러운 적막이 아니었어요.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에 찾아오는 평화롭고 깨끗한 정적이었습니다. 며칠간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투명할 정도로 파란 하늘이 열렸습니다. 장마가 끝난 서울의 오후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따가웠지만 그 볕이 닿는 골목의 풍경은 어느 때보다 화사했어요. 재개발 용역 깡패들이 점거했던 을씨년스러운 거리는 이제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기 넘치는 시장의 소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함신의 포장마차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천막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찌그러졌던 테이블과 의자들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함씨 할머니의 표정이었어요. 화상을 입었던 발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국수를 삶아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진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 위로 넉넉하고 인자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유, 좀만 기다려요. 육수 금방 끓으니까.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옆집 떡볶이 가게 김씨 아저씨도 신이 나서 덩실덩실 떡을 볶고 있었어요. 장석훈과 마석원 일당이 구속된 후 대성건설의 불법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상인들을 괴롭히던 용역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했던 이 거리에 유진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후에야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유진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살기 대신 나른한 피로감으로 채워져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 대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근에 지친 무해하고 조용한 회사원이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라 손님들이 한 차례 빠져나간 뒤였어요. 그녀는 늘 앉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 아가씨? 행주로 테이블을 닦던 할머니가 유진을 보고 멈칫했어요.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위해 나무젓가락을 들었던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세상에, 살아있었구만. 할머니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한달음에 달려와 유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안 다쳤어? 몸은 괜찮은 거야?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온기가 유진에게 전해졌어요. 유진은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래. 국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아주 맛있게 말아줄게. 아니, 국수만 먹어서 되겠어? 순대도 먹고 만두도 먹고 다 먹고 가. 할머니는 춤이라도 출 듯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에 국수면을 삶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분주하면서도 경쾌해 보였어요.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젓가락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의 뼈를 부러뜨리고 신경을 끊어놓았던 흉기.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테이블 다리가 휠 정도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잔치국수 그릇에는 면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갓 쪄낸 순대와 어묵탕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유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모자르면 말만 해. 내가 평생 공짜로 줄 테니까. 할머니는 국수를 먹는 유진의 모습을 마치 친손녀를 보듯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아니었으면 나도, 우리 손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경찰 나리들도 못 본 척하던 걸 아가씨가 해줬어. 할머니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어요. 유진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맛있네요. 육수가 전보다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유진의 덤덤한 위로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니까 육수 맛도 사는 거지.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놈들도 다 잡혀갔으니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국수 장사할 거야. 아가씨도 퇴근길에 꼭 들러. 내 새끼 밥 해주는 마음으로 해줄 테니까. 유진은 말없이 국수를 비웠어요.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전쟁터에서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어떤 훈장보다, 그 어떤 포상금보다 값진 보상이었어요. 지켜낸 사람들의 미소를 보는 것. 그것이 유진이 계속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설거지하러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유진은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빈 그릇 밑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평생 공짜로 주겠다는 할머니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유진의 방식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벌써 가게? 좀 더 이따 가지. 할머니가 아쉬운 듯 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유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유진은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수많은 인파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섞여 있으니 유진은 다시 완벽한 익명의 존재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치열한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유진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소령의 메시지였어요. 선배님, 잘 쉬고 계십니까? 방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항 밀수 조직 관련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데. 메시지를 본 유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파란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쉬는 날은 여기까지인 모양이에요. 세상에는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유진의 발걸음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디선가 억울한 비명소리가 들리면 언제든 그녀가 다시 나무젓가락을 들고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영웅, 이유진.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